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그 수해에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 또 비가 많이 온다는데 대비할 거 주변 세세히 살피시고 그 피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얘기입니다. 한쪽에서는 괴담과 선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그 배경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불려다니고 계신 우리 민경우 선생님 모셨는데 민경우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본인이 인사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경우라고 합니다. 대한연대 수학 선생이고요. 대한연대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우리 민경우 선생님 소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활동 많으셔서 여러 군데서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민 선생님은 83년도에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83학번이세요. 그리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데 학생운동을 한다고 자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87년도에 서울대 인문대 국사학과죠 선생님 그죠? 예. 국사학과에 진학해서 계속 운동을 하셨어요. 학생운동, 시민운동 하셨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정체성은 뭔가요? 저는 87년도에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었고요.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으로 유골항쟁에 나름 참여했던 거고, 졸업하고 나서 95년부터 2005년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냈는데, 범민련이 주사파의 상징적인 조직입니다. 그걸 10년간 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사파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제적이죠. 그 다음에 2005년도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지금 2008년, 9년도에 한미 FTA 싸움을 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사회운동 접고 수학 학원 강사로서 활동을 했고 2019년에 조국 사태가 나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사회 활동을 수학 선생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같이 겸임하는 형태로 대한연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완전 100% 순도 높은 종북 주사파의 세월을 지내시다가 지금 현재는 우파 시민운동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좌파 시민단체의 어떤 허구를 지금 파헤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범민련이 대표적으로 뭘 한 단체예요? 범민련이 이제 문익환 임수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익환 임수경이 북한에 가서 통일을 하자는 건데, 그 통일을 상설적으로 하자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2번이나 가신 건 뭐 때문에? 제가 이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인데 사무처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본을 통해서 북한하고 일상적으로 교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팩스하고 이러는 건데 전화를 하기만 해도 그게 회합통신이에요. 국가보안법상. 그리고 회합통신 하는 중에 좀 민감한 얘기를 하면 그게 국가기밀 누설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간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갈 만한 일이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 하신 거네요. 그죠? 네. 나는 언젠가 감옥에 갈 거다. 너무 당연한. 그 당시는 제가 범민련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는 감옥에 살고 우리 집안은 풍지박살 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덜 살았죠. 지금 생각보다 덜 사셨다는 게 3년 반씩 2번? 네, 3년 반씩 2번.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히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들이겠어요. 그죠? 제가 좀 공부를 잘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촉망받는 아들이었는데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실망을 많이 하셨죠. 이거는 이제 2010년대에 이제 어머니가 치매로 앓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범민련 왜 했냐, 학생운동 왜 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너 의대 왜 그만뒀니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정말
정말 이렇게 가슴이 좀 서늘해요.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 인생에서 제일 큰 실망이 예, 그거였었나 그것인 것 보다.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와서 평가하시자면 그 당시에 지금 아주 그냥 진짜 종북 주사파로서 활동을 오래 하신 저는 87년 6월 항쟁까지 딱 했다면, 그리고 나서 사회 민주화와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면 좋았겠다 싶어요. 우리 세대 전체가. 그러니까 87년도, 85년, 6년도에는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5.18 진상규명을 한다거나 직선제를 정착시키는 활동까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 반미 이런 거는 좀 오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했다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즘 민 선생님께서 그 여러 군데 불려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07년, 8년 광우병 사태 때 굉장히 그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내부의 얘기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염수 그 논쟁하고 어떻게 잘 연결이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때 그 우리 광우병 사태 때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06년, 07년 한미 FTA, 08년 광우병 투쟁이 있었는데, 저는 진보연대 자격으로 두 시위 모두 참가했죠.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투쟁을 기획하는 입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광우병이라는 거는 반미, 반 FTA 투쟁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는 예, 거죠. 그렇게 보는. 근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왜 바뀌셨어요? 해보니까 한미 FTA는 한국 사회를 식민지로 보는 건데,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만나보고 각종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을 식민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바뀌어서 08년 무렵에는 이제 08년을 거치면서 오히려 주사파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 오늘 이제 본론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민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광우병 그때 열심히 그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그 요즘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당시의 광우병 사태하고 너무 비슷하다. 어떤 측면을 보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우병이든 후쿠시마든 어떤 광우병, 후쿠시마에 관심을 두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다 포괄적인 정치 현안이 있고, 그게 대선 불복이든 민주당 그 반보수 어떤 투쟁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그다음에 어떤 광우병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실 좀 생각보다 좀 적나라한데, 제가 이제 광우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광우병이 시민단체 사람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잘 몰라요. 후쿠시마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딱 테이블에 앉아서 과학자들이 전체 브리핑을 하고, 그거를 시민단체 회원들은 성실하게 듣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수준에서 대응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회의 테이블인데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광우병이나 이제 후쿠시마 이런 것도 적당한 수준에서, 그 적당한 수준에서 진행된 것도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투쟁 거리를 찾는 거예요. 후쿠시마에는 관심이 없어요. 투쟁의 목표는 정권 퇴진. 네, 퇴진이고. 근데 선생님,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선거, 대선을 승복하고 그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보장하고 일을 해봐라. 그리고 잘못하면 다음 선거 때 그 심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질서인데, 지금 이런 광우병이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선거 불복이라는 프레임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가 사실 너무 한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럼 어떻게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민주주의의 전통이라고 보는데요. 운동권, 우리가 이제 모범으로 따라야 될 민주주의는 영미형이잖아요. 영미형 전통의 핵심은 다원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80년대 중반에 운동권은 아주 근본적으로 가자면 프랑스의 그 자코뱅당 같은, 그 다음에 러시아형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여기에는 선거를 통한 합법성에 대한 전통이 없습니다. 선거에서 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좀 대중항쟁으로 타도하면 되는 거지, 그 선거로 선출된 권력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나 북한 같은 나라하고 굉장히 그 친화성을 가지는 게 우리만 옳다. 우리 말고 나머지는 다 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 민주주의론을 배운 거예요. 소련 민주주의, 북한 민주주의를 배운 거고,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자기들도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썼으니까 똑같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민주주의죠. 그 선거불복,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촛불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떠드는 걸 보면 강한 그 민주주의입니다. 민중론이거나 사회주의형 민주주의를 밑에 깔고 촛불 민주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80년대 급진적 민주주의가 있었고 이게 이러저러한 변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촛불 때 굉장히 강화돼서 그 서구형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소련 북한형 민주주의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강하게 영향을 받은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예, 이를테면 저기 공안기관, 저기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독재 같은 게 386관 때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배경이 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 촛불에 대해서 되게 좋은 생각을, 좋은 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많고, 촛불 집회에 한두 번씩 참여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촛불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촛불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측면이 같이 있다. 그리고 촛불에 참여했던 다수 대중과 촛불을 정치적으로 이념화하려는 세력은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보면 그 후자를 얘기하는 거죠. 촛불을 이념적으로 하려는 세력이 그러니까 촛불을 민주주의를 그 사회주의형 민주주의와 과도하게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이 세력이 좀 부상했죠. 이재명 그룹이나 그다음에 개딸처럼의 이런 쪽이 직접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상대방의 그 정권을 잡았을 때 끊임없이 불복하는 촛불로 뒤집어야 된다는 이게 야당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거라면 국민들한테 반향이 있을 수가 있냐.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 80%가 방류를 반대한다. 그 얘기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불안해하는 것을 지금 제기하는 거다.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한다고 얘기하냐. 저는 과학자들을 굉장히 깊이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굉장히 한 보름 한 달 전부터 찾아봤어요. 서울대, 경희대 이런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 이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그 과학자들의 말을 신뢰해서 저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판단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젖혀놓고 민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선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불안하고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제대로 된 시민단체라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납득할 만하면 납득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납득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금 정권에 뭔가 타격을 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네, 그렇게.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여전히 울림을 가질까요? 저는 국민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40대에서 65세까지 현재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대 블록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40대 중반이 강한 반윤석열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반대 정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가 불안한 거지. 그리고 그거를 제기하는 거지. 그것이 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양극화된 정치 진영에서 나오는 문제다. 한미 FTA 때 제가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거 갖고 싸움을 해보면 도시 중산층들이 싸늘했거든요. 거의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고 공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돼서 호응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진영 정치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광우병 같은 경우에도 이 정의당 전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우리 민 선생님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같이 싸잡아서 그러지 말아라. 광우병 때 자기도 열심히 했지만 MB 퇴진 자기는 얘기한 적 없다. 그냥 재협상 FTA 재협상만 쇠고기 재협상만 얘기했을 뿐이다. 정치적인 동기 같은 건 없었다라고 그분은 얘기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병 문제가 본격화된 건 5월 초거든요. 협상 문제가.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명박 퇴진 서명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00만 명 저걸 하거든요. 탄핵 서명을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집회 현장을 한번 사진을 보시면
그 광우병 그런 것보다 이명박 아우트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볼 때 박원석 씨가 모를 리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지금 뭐 진실게임 비슷하게 돼버렸지만 사실 15년 전에 우리 사진을 보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진 보면 MB 퇴진이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연결돼 있었다는 걸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과학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오염수 하시면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 염려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오염수가 안전하면 뭐 니들이 마셔라도 있지만 그건 좀 너무 나간 얘기고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땅에다 묻든가 계속 갖고 있든가 하지 바다에다 왜 뿌리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사실 과학자들의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줘요. 그죠? 예. 그 단지 싸서가 아니라 그게 더 안전하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그 우리 국민의 한 60, 70%한테는 별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정치 진영이 너무 양극화돼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셨지만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과학자들의 얘기가 완전히 블락돼서 계속 이런 그 대립이 지속되는 구조를 어떻게 깨면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지형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 어쨌든 0.73% 우열이 갈렸잖아요. 근데 우열이 갈리면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통은 설사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차기 선거를 기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권은 그런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어떤 형태로 치르더라도 선거를 불복하는 게 그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선거 불복의 어떤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1년 정도 1년 넘게 지났는데, 그리고 총선 때 선거 결과를 뒤집어 엎겠다. 그래서 새로운 판을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것을 뿌리로 해서 나온 게 강제징용, 어떨 때는 강제징용 문제이고, 어떨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줄기차게 김건희 특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그 정치적 대회전을 통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그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바꿔주려면 한 번 더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그러니까 저는 보수 정부의 승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민주 세력의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2000년대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의 패배. 그렇게 돼야만 이 사람들이 새로운 모색, 새로운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 한 번만 더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뭐 2번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색, 정신 차릴 때까지 이 사회가 계속 그분들을 이 스타덤으로 올려주면 안 된다. 그럼 스타덤으로 만약에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 뭐를 걱정하세요? 그 운동권 세력이 다시 한번 정권과 힘을 갖게 되면. 저는 3가지 정도를 걱정하는데요. 하나는 외교안보입니다. 지금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흔들리게 되면 북한의 대남 군사작전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이건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아까 운동권 세력, 뭐 586 이런 분들은 아직도 북한에 굉장히 경도된 그 정서를 갖고 있다고 느끼세요? 천안함 같은 걸 보면 그거를 막 피폭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은 은연중에 그 친북적 성향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운동권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운동권들은 그러니까 은연중에 뭘 하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북, 나는 연방 대통령 이런 얘기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동권이 영향력이 별로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천안함이 어쨌고 뭐 칼 858기가 어땠고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하는. 그러니까 어떤 균열이 생겼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은연중에 나와서 그래서 그 한미동맹 흔들고. 2번째는 경제적인 건데 경제적인 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재정을 풀 거니 말 거니 이번에도 왜 추경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제일 문제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본격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창궐시킬 거다.
세 번째는 이제 정당 정치인데 정당 정치를 흔들 텐데 어떤 형태로 흔들 거냐면 윤석열 탄핵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탄핵이 상당히. 윤석열을 탄핵하거나 완전 위험 수준까지 상황을 몰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큰 우리 국내외적인 도전 앞에서 이걸 나라를 같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가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여야가 건강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옛날적인 지금 현재와 너무 맞지 않는 생각들을 하는 세력이 아직도 너무나 강력해서, 그러니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선생님 걱정하시는 이런 굉장히 옛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혼란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건 되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선 불복, 그러니까 뭐 정권 퇴진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반민주예요. 그리고 반재라고 하는 게 지금 반미국, 그죠? 반미, 반일. 그 다음에 굉장히 반시장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너무 구린 생각들이거든요. 반미, 반일, 지금 반민주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의 수준하고 한참 떨어지는데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해요. 지금 지지율도 국민의힘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일단 너무 유능해서 저쪽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40대에서 65세까지가 반윤석열 블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기존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업보를 쥐고 있다 지금. 예전에 민주화 세대의 세례를 받은. 민주화 세대가 80년대에 이제 활동을 했다가 정치권에 진출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회주의, 주체사상, 막스 레닌주의자들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제가 거명할 수 있는 사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과거를 이렇게 반성하고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접었다.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생각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2000년대 20년간의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 촛불 시위 때 이쪽 그룹이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이론 체계, 집단적 정체성을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의 세대가 과거의 그 낡은 유산들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아직도 강해요. 근데 아직도 강한 사람, 그 세력을 빨리 좀, 아까 표현대로 빨리 살 길 찾고 새로운 생각을 모색하게끔 하는 게 이제 한 시대를 끝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우리 정부나 아니면 보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애써야 되는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전통 보수하고는 다른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 우리가 믿을 만한 보수에 대한 출현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신뢰와 사랑과 희망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대선 때 여러 세력이 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간신히 이겼잖아요. 0.73%.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수도권 중도 청년층을 다양하게 규합을 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집단을 운동권 세력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민주당 세력을 민주당 세력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공격할 필요가 있고, 그 세 가지를 결합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사실 좋은 정치로 가는 길이에요.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 보수 정치가. 이게 뭐냐, 국민들한테 희망과 신뢰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의 정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민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해주고 계신 것처럼 상대방의 본질적인 부분, 왜곡에 대해서 끊임없이 날카롭게 파헤쳐야 된다.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원칙적인 말씀이신데, 지금 이런 오염수, 괴담, 선동 정치 속에서도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586 한 시대하고 이별하기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민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뭐 윤석열 정부라도 좋고 우리 보수 정치 세력이 뭐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보수가 조금 더 어른스럽고 신망 있고 품격 있는 그런 보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좀 과거, 옛날스러운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그 과거로부터 한국의 경제랄지, 안보랄지, 기업이랄지 이런 데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충분한 어떤 존경받을 자격과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21세기의 새로운 국면에서 충분한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어떤 품격 있는 새로운 보수로 이렇게 거듭난다면 그것이 이제 어떤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수학 선생이고 그다음에 대한연대 대표인데 제가 해야 될 역할은 386 구태 정치를 적절히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파괴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청년도 새롭게 나오고 청년 정치도 새롭게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아주 온몸으로 겪으시고 지금은 아주 건실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민경원 선생님 모시고 과거 광우병 사태 그리고 지금 오염수 사태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와 공통점이 뭔지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선동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 유지하면서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우리 바쁘신 민 선생님 모시고 그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